네, 그리고 어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헌법재판소 출석, 비상계엄 이후 첫 대면이었는데 어젯밤에 현장 영상과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윤지원 기자, 현장 분위기 어제 어땠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 전과 같은 차림이었고요. 김용현 전 장관은 감색 정장 차림으로 재판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재판정에 들어온 김용현 전 장관은 곧바로 증인석에 가서 앉았는데요. 피청구인석과 증인석 각각 앉은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교감을 하지는 않았지만 네. 이 신문 과정이 진행된 2시간 동안 김용현 전 장관은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했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했습니다. 이 신문 중간중간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고요. 신문이 종료된 이후에는 김 전 장관은 재판부에 인사를 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재판 전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말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아마 어제 조금 진실 공방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저희가 한 바가 있는데 오히려 이 계엄은 정당했다라는 식으로 서로 줄곧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번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 방법이 한 가지 있는 것이 바로 비상계엄밖에 없었다. 그래서 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결심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 전제 하에서 이런 그 비상계엄 조치를 하고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 이 사건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 계엄이었고 국민들이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명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반국가 세력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몰아서 국방 책임자들을 구속한 데 이어서 대통령까지 구속한 것입니다. 네, 들으셨겠지만 이제 계엄은 뭐 국민 호소용이다, 뭐 계몽령이다, 뭐 등등의 많은 발언이 있었는데 저희가 하나씩 한번 뜯어볼 텐데요. 자, 양재인 변호사님, 일단은 윤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계엄은 뭐 실패한 게 아니라 좀 빨리 끝난 것이다 이런 좀 주장이 있었거든요. 비상계엄의 이 성공 실패 여부가 법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실패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크게 득이 되거나 실이 된다라고 평가를 한다기보다는요. 이 논리적인 구조로 따져봤을 때 만약에 실패한 비상계엄이다라고 하려면 사실은 내가 목적하는 바가 이 비상계엄을 뭔가 통해서 이렇게 국회를 무력화한다라든지 어떠한 그런 시도, 지금까지 일련의 지적을 받는 시도들이 내가 진실로 목적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그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가 있어서 내가 정말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뭔가 국회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의 행사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지시가 됐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직접 명령을 했다라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내가 정말로 그걸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게 아니라 나는 다만 지금까지 일련에 있었던 그 절차들에 대해서 예견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빨리 수습되고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국민들에게 아니면 민주당을 통해서 이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한 것이었다라는 본인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건 실패한 게 아니라 내가 목적한 바가 뭐가 다른 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의도했던 대로 지금 흘러간 네. 것이다라고 이렇게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준 의원님, 그리고 이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측 발언을 좀 보면은 이 어차피 계엄이 하루 이상 갈 거라고 생각 안 했다. 마찬가지 좀 비슷한 맥락의 말이거든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네, 처음부터 반나절을 예상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사실관계를 먼저 대통령이 주장을 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 시간 뒤에 다시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공포를 했습니다. 이 선포와 해제와 그리고 해제 공포까지 이 모든 전반 과정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끝났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비상계엄이 이런 식으로 몇 시간 만에 끝난 적이 없습니다. 보통 계엄을 하면 몇 달을 가든가 며칠을 갔었거든요. 이렇게 짧게 끝났다는 면에서 처음부터 목적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는 게 아니라 비상계엄을 통해서 뭔가 알리려고 했다. 이것을 이제 사실관계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정부 정복,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자기 정보를 자기가 전복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내란의 혐의도 있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같이 해명을 하는 거다.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무도한 의회 폭거에 대해서 경고하는 성격의 어떤 비상계엄 선포였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나절 만에 끝난 비상계엄이다. 이 부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나절 만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다. 또 그리고 군이 부당한 일이면은 따르지 않을 것으로 알고도 있었다라는 부분이 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말씀들 여러분이 하시는데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은 이 내용도 있습니다. 이 국민들은 이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만한 발언인 겁니다. 이 계몽이라는 뜻을 보면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눈을 뜨게 해주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 국민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때문에 전 국민의 변호사 자격화가 된 것처럼 국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고 있는데 이것을 무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좀 이런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여권의 지지율이 여론조사에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뜻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에서 드디어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본인들에게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국민들과 저희 야당이 느끼기에는 지금의 상황은 비상계엄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못됐다. 그런데 탄핵 심사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파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조기 대선이 열릴 것인데 다만 그러면 다수의 어떤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행정 권력까지 가지게 됐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제어 장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중도층이 조금 경고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권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잘했다라고 생각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 아닌데 좀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자, 그리고 국회의원하고 주요 인사들 체포 지시 의혹도 굉장히 쟁점 중에 하나였는데 윤정 기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좀 부인을 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국회 측은 여인영 정 반척사령관에게 체포 명단을 알려줬느냐라고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물었는데요. 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체포 명단이 아니라 이 포고령을 위반한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이었다라면서 이들의 동정을 잘 살피라는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동정을 그냥 살피라는 거였다. 네, 그렇습니다. 또 국회에서 의원들을 빼내라고 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다. 네,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모습은 직접 들어보시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병력들 요원들하고 국회에 있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지금 밀고 당기고 하면서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잘못하다가 알겠습니다. 압사 사고가 나겠다. 네. 일단 빼라. 예, 그래야만 알겠습니다. 이게 충격이 완화될 수 있지 않냐. 알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엄정하고 권위 있는 법정에서 가장 저열한 광대극을 연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이든 날리면의 2탄입니까? 네. 다만 이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전화를 해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적시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두고 이 민주당은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이 특히 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라는 주장이 또 바이든 날리면식의 전술이냐라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기만하려는 시도로 중단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SNS에 박지원 의원이 박지원 요원입니다라고 했던 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아마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강선필 대변인 이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재판관이 그러면 끌어내는 것을 왜 끌어낼 건데 왜 그 군병력을 투입했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또 이 국회 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또 물어봐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출입문에다가만 배치하면 되지 왜 창문 깨고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간에 얼마나 이것을 희화하는 말들이 도냐면 EJ가 아니라 요요제이다. 요원 4명을 요원 4명에서 요원 1명을 끌고 나오라는 뜻이었다. 네. 혹은 이제 박찬대 권성동은 원내대표가 아니라 요원 대표다. 네. 그리고 거기에 나가서 이제 포고령 4호에 나와 있는 전공이 처단이 아니라 전공이도 차단이라고 이제 우길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네. 희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준우 의원님, 일단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다. 요원은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인물들을 좀 뜻하는 걸까요? 글쎄요, 그 방송에 이제 보시면 영상이 이미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령관이 처음에 인원이라고 했다가 다시 요원으로 이렇게 말을 바꿔서 인원, 요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원이었다 또 요원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말을 끝내니까 옆에 있던 김병지 의원이 국회의원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 다시 되물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네 하면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유도를 해가지고 인원과 요원으로 얘기한 거를 의원으로 이렇게 3단계에 거쳐서 바뀌게 됩니다. 그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박 전 사령관이 뭐 따로 그렇죠. 찍었던 유튜브에서 나왔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처음으로 이제 곽 사령관이 언론에 언론이라 보기엔 뭐 그러지만 민주당이 어쨌든 자리를 마련한 유튜브에서 네. 처음으로 공개된 자리였거든요. 거기서 인원, 요원, 의원으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지금 쉽게 다 유튜브 통해서 확인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무슨 의원을 요원을 우리가 바꾼 게 아니다. 그 말씀을 또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많은 국민들이 의회 독재의 위험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의회를 독재해왔고 또 독재해왔고 29명이나 탄핵을 차분하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 보면 가랑비에 옷 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의식을 못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의회 독재의 위험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몽령이라는 용어를 썼다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군인이 국회에 출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 대통령과 국회가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A4 종이만 주고 받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계엄 선포는 했지만 현실에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없는 고요한 상태에서 종이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는 이게 계몽이라든가 어쨌든 계엄령의 민주당의 의회 독재 위험성을 알리려는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 병력을 보내서 국회라는 곳에서 영내에서 주요 사이트, 주요 위치만이라도 군인이 적어도 서 있는 것마저도 해야지 이게 계엄령이 발의가 됐고 왜 계엄령이 발의됐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 새로 나온 요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인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다. 이게 좀 와전된 것 같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얘기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좀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 같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요, 이 국회의원을 좀 끄집어내라라고 하는 발언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이 공개해서 알려진 건데 자, 다음 재판부터는 아마 증인으로 나올 것 같아서 아마 이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곽 전 사령관 목소리 한번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통주의에서 야 국회의원들 끌어내니까 빨천되네 이런 형태였다는 겁니다. 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또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양지은 변호사님 일단은 끄집어내라 했는데 끄집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고 윤 대통령 측은 좀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쟁점이 하나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탄핵 심판에서는 결국 이번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체포조를 꾸려서 이렇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끄집어내라라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일부 사령관들에 대한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정면으로 위헌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있을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도 굉장히 강하게 다툴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앞서 영상에서 보신 곽종훈 전 사령관이라든지 일부 직접 내가 그런 명령을 들었다라고 진술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이미 채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경우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지만 향후에 이런 윤석열 대통령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는 인물들이 이 헌재에 출석을 해서 증인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이러한 주장들을 탄핵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기울이는지 이 부분도 하나 지켜볼 포인트라고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첫 질문은요. 국회로 출동한 특전사 요원들에 대한 위치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한번 목소리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보시기에 그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습니까?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 그 이쪽 곳곳에 가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외곽과 내부까지 하면 7,000명 내지 8,000명 정도 투입이 돼야 국회 봉쇄가 가능할 것이다.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인가요? 체포하라는 그런 지시가 아니고 예. 그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몇 명 불러주면서 그 인원들에 대해서 동정을 잘 살펴라. 그렇게 이제 지시한 바는 있습니다. 내부에 진입한 요원들에 대해서 좀 뭐 인원 수나 아니면 좀 적절하게 조절해라 이런 투로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고 또 김 전 장관이 답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 자 강서필 부대변인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본관이든 뭐 국회 어디든지 간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250명이든 280명이든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총을 든 군인이 특전사가 국회 본관의 창문을 깨고 들어간 걸 다 봤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어쨌습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사람을 찾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주요 정치인들 빨리 체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포조가 운영하던 그 단체 메시지 방에도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먼저 잡아라. 수갑이든 포송줄이든 써라. 이런 거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체포 시도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일도. 그래서 12월 4일 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물어봤잖아요. 저 체포를 왜 하려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뭐 포고령을 어겼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대통령께서는 250명이나 280명이나 이렇게 우기고 계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날 북파공작원, 특전사, 정보사, 방첩사, 수방사, 경찰 다 합쳐가지고 4,749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원에 있는 중앙선관위 연수원에서는 선관위 직원들이 체포됐어요. 선관위에 있는 야간 당직자 5명은 제압을 당했습니다. 휴대폰을 뺏겼습니다. 근데 이런 정황들이 다 있는데 이제 와서 250명이든 280명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네. 오해가 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묻고 답하는 모습, 헌법재판관들에게는 좀 납득이 됐을 거라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렇죠. 지금 국회에서 그 대규모 군사 병력을 보내서 국회를 제압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있는 건데 그 상태에서 실제로는 한 7, 8천 명이 동원돼야지 국회를 다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280명 정도가 갔다. 그리고 또 280명조차도 국회 그 건물 안에 청사 안에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CCTV 보신 거 아시겠지만 저 인원이 불과 12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렇게 10수명 정도가 창을 깨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이동한 게 뭡니까? 모여서 복도에서 다 뛰어다니다가 결국은 돌아갔는데 뛰어다녔다, 복도에서 움직였다. 그게 누구를 찾아다녔다고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서 아마 국회에서 그 안에 시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어디가 주요 이제 위치에 자기 군인들이 서서 사수해야 될 위치인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또 뛰어다닌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CCTV로 지금 저 국회 영내에 있는 CCTV인데요. 저런 CCTV를 통해서 확인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실현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즉 국회의원들 끌어낸다거나 또는 국회를 통제한다거나 전체를 제압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군이 들어왔는지를 금방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7, 8천 명의 10%도 되지 않는 그런 소수 병력만 보낸 거는 국회에 대한 계엄을 통해서 민주당의 의회 독재, 의회 폭거에 대한 경고용이었다.
그렇게 오히려 입증이 될 수 있는 용도로 쓰일 수도 있다 이래 봅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또 포고령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직접 김 전 장관에게 물어봤는데 이 포고령 작성 자체가 형식적이었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전공이 네.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막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예. 그 상황은 기억하고 예,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포고령은 증인이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한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는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네. 우리 장관께서 제 관저에 네. 그걸 가지고 오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 네.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예. 네. 포고령에 뭐 사실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거는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어떤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뭐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예,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네.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평상시 이제 대통령 업무를 하시는 스타일이 항상 법전을 먼저 찾으시거든요. 네.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법전부터 먼저 이렇게 가까이 해서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찾으시더라고요. 네, 쭉 들으셨는데요. 자, 양재민 변호사님 일단은 굉장히 서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눠서 맞습니다라고 동의를 하는 부분도 나오고 또 한편으로 해석하기에는 입을 맞춰가는 과정이 아니냐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재판관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걸로 보이십니까? 일단 증인신문을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는 우호적인 증인이라는 것이 가만히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측과 우호 증인인 것은 이제 맞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 가장 좋은 것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기억합니까?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들 증인신문을 이렇게 쭉 질문을 적게 되는데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제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태를 보면 내가 어떻게 하고 나는 이렇게 기억하는데 맞나요? 기억나나요?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증인에게 가불을 전정으로 묻는다기보다는 본인의 기억에 의존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취지인 것으로 재판부에는 해석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증인신문의 방법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겠고요. 하지만 이것이 증인신문 그 질문지에 미리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그때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물어본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좀 즉흥적으로 나온 부분이 가만히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일단 본인의 기억나는 대로 다 이제 진술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반대 신문을 좀 주저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거든요. 이 역시도 증인신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 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 과정 그리고 증인의 반응이라든지 물어보는 그 변호인 측이란 당사자들의 반응까지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반대 신문에 주저한다라든지 응하지 않는다라든지 이것은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다 판단을 하고 계실 것 같고 이제 두 분 의견도 한번 들어볼 텐데 강성필 대변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포고령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김용현 전 장관이 이 헌법재판소 나와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 본인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그런데 장난입니까 이게? 왜 웃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그러니까 포고령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누가 작성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포고령의 내용인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 포고령의 내용이 위법하다는 것을 본인 입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 잘못되고 위법성이 있는 이 포고령을 본인이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하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게 끝인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어떤 일들은 지엽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있던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김용현 장관에게 떠넘기듯이 김용현 전 장관이 과거의 예문을 잘못 뺏겼었다. 근데 이 역시도 바로 거짓임이 드러나잖아요. 첫 번째로 과거에는 전공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방의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 해명들이 본인들이 말해놓고 본인들이 또 해명을 해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과거 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다면 추후라도 이 포고령은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정정 발표를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행위도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는 다시 정리하지만 잘못된 포고문인 거, 위법성이 있었던 거 내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짧게 끝날 거니까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뒀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부정선거 의혹을 반나절 만에 이게 규명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또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이 2, 3일 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증언하는 과정에서 본인들 말에 대해서 본인들이 탄핵을 하고 본인들이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준희 의원, 일단은 대통령이 평상시 보고하면은 법전부터 이렇게 보면서 문제 없나 하나씩 꼼꼼하게 따져봤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뭐 야당이 그냥 좀 경고성이기 때문에 그냥 집행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넘겼다, 이런 취지들 같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평소 같으면 이제 법전을 보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경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꼼꼼히 볼 이유가 딱히 없었다. 이제 그런 걸 또 보여주는 반증하는 어떤 정황이 될 수 있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웃으면서 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요. 이재명 대표가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됐을 때 미소를 지으면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걸어간 장면이죠. 탄핵이 장난입니까? 그리고 웃으면서 나오게요. 그리고 오동훈 공수처장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그 다음 날 활짝 웃으면서 기자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대통령 체포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보여준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서로 내로남불이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저 자리는요. 검찰이나 경찰의 조소와 혐의를 바탕으로 다투는 자리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주장을 가지고 재판관이 판단할 수 없는 거죠. 한쪽 얘기만 들으면 이거 법은 왜곡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저 자리에서는 직접주의, 공판주의 원칙에 따라서요. 양측의 의견을 다 듣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따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렇게 묻고 답하면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실체가 무엇인지 검찰 조사나 경찰 조사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드러내는,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 자체가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재판관과 국민들 다 판단을 할 겁니다. 양쪽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위증교사할 때 전화를 하고 나서 며칠 뒤 바로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위증교사를 어떻게 하면 된다면서 참고 자료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야말로 정말 말맞추기죠.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서 공판 과정에서 서로 다른 기억이라든가 다른 사실과 다른 것을 따지는, 묻고 답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말맞추기라는 거는 굉장히 좀 적절한 지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또 다른 쟁점 한번 볼 텐데, 이 내란죄 입증의 다른 핵심 물증으로 지목된 게 당시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 받았다는 이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쪽지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들이 좀 오간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국무회의 당일 경제부총리 최상목에게 꼭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건네지 못하고 예. 최상목 그 재경부 장관이 좀 늦게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지 못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예.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쪽지는? 제가 작성했습니다. 국무위원들 모였을 때 부처별로 그 기재부 장관한테 줬던 것처럼 그런 문건을 하나씩 나눠주셨다고 했는데 총 몇 장이나 준비하셨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대충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3명, 4, 5, 6, 한 6장, 7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 장관뿐만이 아니고 예. 외교부 장관도 또 있었고 또 그 경찰청장, 또 국무총리, 네. 행안부 장관도 있었고. 네, 이 윤지원 기자, 뭐 쪽지 네. 관련해서 누가 줬니, 누가 썼니, 이런 좀 뭐 의문점들이 남아 있었는데 김용현 전 장관 본인이 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자신이 직접 쪽지를 작성을 했고, 그리고 이걸 실무자를 통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달을 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비상입법기구 예산과 관련된 이 쪽지에 대해서, 이 문구에 대해서는 비상입법기구는
긴급 재정 입법권 수행을 위한 예산 편성용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헌 위법한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인 건데요. 또 국회 측은 지금 쪽지를 건네받은 사람이 몇 명 정도 있냐, 쪽지를 몇 장 정도 만들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6장, 7장 정도를 준비를 했다면서 이 받은 사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얘기를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서 국회에서 이 쪽지와 관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네. 이 쪽지를 누가 더 받았는지 이 부분도 앞으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조태열 외교장관은 국회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 직접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은 본인이 직접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대통령을 통해서 전달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좀 전후 사정들이 좀 이해가 되는 반면 또 의문이 남는 부분도 점점 생기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이준우 의원님, 일단은 김 전 장관이 쪽지에 대해서는 이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적은 거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실제로 지금 야당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 삭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탄핵을 하면서 인원을 뺐었고 국무위원들을 일을 못하게 했었고요. 예산을 삭감하면서 정부가 일을 못하게, 일할 돈이 없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통령실 관련된 예산도 있었었고요. 검찰과 경찰 관련된 예산, 그리고 대통령이 추진하는 핵심 공약 관련된 예산도 있었습니다. 원전 관련된 예산이죠. 그런 예산을 다 삭감하니까 이렇게 비상계엄을 통해서라도 만약에 예산을 살릴 수 있다면, 대통령이 생각한 국민에게 약속한 사업들을 실행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약에 긴급 재정 입법권을 만약에 발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수행되면 좋겠다라는 메모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조태열 이제 장관이 대통령부터 쪽지를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네. 이제 여기서 또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됐었지만 알고 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건네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존의 언론에 알려진 것과 실제 공판을 현재에서 다투면서 진실이 드러나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 면에서 저 앞으로 일어날 4차, 5차 이런 변론들을 통해서 많은 진실들이 기존과 다른 것들이 많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황상표 부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 쪽지가 아니라는 것부터 정의를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쪽지가 아니다. 아니, 쪽지라는 거는 우리가 급할 때 수기로 메모해가지고 주는 걸 쪽지라고 하지, 저렇게 A4지에다 제대로 워딩 쳐가지고 출력한 걸 누가 쪽지라고 합니까? 저것은 저 문건에 대한 가치를 조금 떨어뜨리기 위한 그냥 수작이고요. 제가 뭐라고 불러야 봤을 때는, 될까요? 네, 저것은 최상목 문건입니다. 문건이다. 네,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쪽지가 8페이지나 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재판에서 서로 간에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 김용현 전 장관도 저렇게 질문을 주고받는 사이에서 또 다른 또 사실을 말해버린 거예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지침을 받아가지고 관계 부처에게 협조를 구한 거예요. 그게 어디냐? 행안부, 국무총리, 경찰청장, 기재부, 뭐 외교부 이렇게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외교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은 쪽지를 받았다라고, 문건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경찰청장, 국무총리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이걸 숨긴 거예요. 그런데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언론사에 대해서는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건을 통해서 단전 단수 임무 분담을 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저 어제 있었던 것 중에서 국가 비상 입법 기구와 국가 재정 입법권에 대해서 지금 거짓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글자 자체가 다른데 이거 구분 못 합니까? 그리고 비상 입법 기구는 그야말로 5공화국 때 있었던 국가 입법 보위부하고 비슷한 성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을 통해서 이런 입법 기구를 따로 설치해가지고 3권을 다 가지려고 했던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금, 보조금, 인건비가 부당하게 지출되는 것을 색출하려고 했다고 김용현 장관이 어제 말했거든요. 그거는요, 기재부가 하는 일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회 예산심사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이라면 불법을 본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쪽지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네. 드리면요. 쪽지 저 의미가 무슨 문건의 가치를 낮추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국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쪽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말 있죠. 그렇죠. 아시겠죠. 국회에서 보면 그게 무슨 의미냐. 정식으로 논의될 안건으로 합의가 안 된 것, 중간에 들어오는 것, 예정이 없던 것, 이런 거를 쪽지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종이에 써서 뭐 손으로 쓴 거다, 이 의미가 아니라 원래 안건이 없던 게, 예정이 없던 게 들어와서 나누는 이런 내용들, 이런 걸 쪽지 문건이라 하는 거지. 이렇게 그 뭐 조그만 종이에 손으로 쓴 거, 이거 쪽지라고 얘기한 거 아니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 쪽지냐 문건이냐, 이런 두 분간의
작은 공방도 있었고요. 자, 그런가 하면요. 이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윤 대통령 측의 신문만 받겠다. 국회 측의 신문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좀 번복이 조그마한 소동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형사 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반론 질문을 임하게 되면 네.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따라서 전 정인 신문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정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네. 낮게 평가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뭐 정인을 강요할 권한은 없죠. 네, 양지인 변호사님, 일단은 한쪽에만 제가 증언을 하려고 한다. 김용현 장관, 전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도 가능한 건지, 그리고 또 문영배 주심이 그러면은 좀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다.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증인은 진술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법적으로 내가 반대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런 방식으로 나는 주신문만 응하고 반대 신문에는 전체적으로 진술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내가 반대 신문에 응하다가 개별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난 진술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거기에 따라오는 그러한 효과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진술의 신빙성을 낮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 또한 본인이 부담하겠다라고 한다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관들이 이제 조금 논의를 했던 부분은 잠시 휴정을 하고 논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진술 거부권을 증인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반대 신문권도 역시 이 국회 소추단의 신문권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 대행이 정리를 한 것은 증인의 반대 신문권에 응하지 않을 그러한 진술 거부권도 있지만 신문권을 우리가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신문에 시작을 하고 거기에 개별적으로 응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윤 대통령이 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 신문권에 응하는 것이 좀 어떤가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계속 쭉 쟁점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 작은 뭐 제지, 뭐 해프닝 이런 것들도 좀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동석하신 분은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동석의 범위를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언을 코치하는 거로 보이잖아요. 오늘 포기하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 안 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하여튼 정언한테 그렇게 제 허가 없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조사 절차에 대해서 지금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변호인의 노력까지도 보장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되거든요. 저희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정언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저희에게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조력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언 중에 동석자가 정인에게 그 조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동석은 동석입니다. 조언은 불가능합니다. 휴정할 때 또 직전에 그럴 때 그 조언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진행 사항에 위법 사항이 발견될 때 저한테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인에게 뭘 권고하는 거는 동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네, 양지인 변호사님, 일단은 증언을 옆에서 변호인이 도와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했던 부분인데 보통 재판에서 통용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보통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잠시 재판장이 허락을 구하고 뭐 시간을 요청한다라든지 이런 네. 것도 가능하고 이 수사기관에서도 이렇게 배석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입회를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제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상의를 하면서 답변을 정리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회는 입회일 뿐인 것이고 적절하게 수사관이라든지 검사에게 이제 개입을 해서 의견 개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뭔가 답변을 하기 전에 소고소고
귓속말을 한 다음에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과도하다라는 측면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문 대행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뭐 휴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전의 시간에 얼마든지 논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결을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요.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재판관들의 의견이 4대 4로 나뉘면서 결국 기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영향이 아마 윤 대통령 재판에도 이 재판관들 성향이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윤정 기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들이 다른 영향이 있을 것인가 관심입니다. 네, 이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4대 4 반으로 갈렸는데요. 지금 기각을 택한 분들을 보시면 대부분의 성향이 중도 보수입니다. 그리고 파면은 이 진보 혹은 중도 보수가 한 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진보로 지금 분류가 되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해석의 부분에 있어서 재판관들이 본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걸 다르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탄핵 재판에도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파면 결정을 할 때 당시에 재판관들이 중도 보수가 6이고 6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만장일치로 이 탄핵 결정을 했는데 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결정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는 건데요. 다만 법조계에서는 지금 이 탄핵 재판 자체가 사실관계가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탄핵 재판 이후에 어떤 파급력 등을 생각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여러 번의 재판관 평의를 통해서 의견을 일치시키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이거 한 분께만 여쭤보고 아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준우 의원님 일단은 이 정치 성향이 이 재판 결과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분들이 아마 국민들 많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표만 보면은 좀 그런 성향이 담긴 것 같다는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실제로 판결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재판관들이 각자 이제 본인의 철학과 법리적 근거에 따라서 판단을 했겠지만 겉에서 보기에는요 분명히 이거는 편대를 이루고 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4대 4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편대를 이루고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네. 만약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판단도 저 모양 그대로 가게 되면은 아마 어떤 결과 예상되긴 하는데 지금 어쨌든 헌재에서의 어떤 성향인가 이거는 가늠할 수 있는 앞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탄핵 심판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자,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